의 이사님이시고 또 대로학교를 처음에 이제 만들 때 개교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성공회대 인문학습은 그 신영복 선생님께서 하시던 그 모델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대로학교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신영복 교수님의 아주 우수한 제자시고 박수 한번 치십시오. 아마 그 노래를 그 작곡을 하거나 글을 쓸 때도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고 또 그 붓글씨도 신인모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글씨 잘 쓰시는데 요즘 잘 안 쓰시던데 네. 저 사진도 많이 작곡으로서도 활동하시고 그 가장 저기 신인모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마 그 자기 좌우명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구절이 아픈 것이 내 몸의 중심이다 이런 말을 가장 자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새끼손가락 아프면 새끼손가락이 가장 아픈 것이 이제 사람의 중심이 된다는 것처럼 이제 그 신영 교수의 말씀을 좌우명 삼고 가장 우리 시대의 그 아픈 곳을 늘 찾아다니면서 노래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또 사진도 찍으시고 또 그러면서 더불어 또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또 다양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더 이상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또 아마 본인이 또 수기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아서 잘 이전도 하고요. 우리 저 대학교 우리 저 총동문회에서 제 2기에서 아마 이렇게 마련한 좋은 자리니까 우리 저 강의는 한 2시간 동안 즐겁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 이 선생님을 소개했습니다. 뜨거운 박수 맞아주십시오. 네, 소개가 좀 거할 줄 알았더니 요것이 거하지는 않네요. 저희가 황노리 상임사님하고 같이 지낸 지가 한 15년 좀 넘었는데 의외로 하신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지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걸 조금만 좀 줄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 저기 고은 선생님, 지금 고은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위로 올라가셨어요. 위로 올라가셨어요? 성실하신 것 같아요. 아, PPT 틀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저기 지금 조금 이따 하죠.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제가 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대륙학교에서 주로 했던 역할은 학기제 이전에는 제가 교장을 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모르실 거고 그때 한 달에 한 번 분기별로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뭐 정동영 선생님을 포함 지금 통일부 장관이죠. 근데 기관사 누구였죠? 기관사 시베리아 기관사 응수. 금수. 그리고 그 언론님이셨던 선생님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모셨었어요. 철학자 임구정 선생님도 모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오시는 분들이 조직이 안 돼서 되게 좀 난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애만 쓰고 그래서 학기제로 바꾸자 이런 그 제안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공회대 신영복 선생님이 하시던 아까 말씀하신 인문학습원을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가 산하기관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4기를 하고 지금 이제 독립해 있죠. 제가 7기까지는 주임 교수를 했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교장 선생님 모시고 했는데 주임 교수의 할 일은 강의가 아니었죠. 저 수상모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거의 그렇겠죠. 새벽 2시까지는 기본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 고 선생님 잠깐만 저거 좀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디 나가서 강연을 하거나 그러면 일반적인 텍스트 제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주로 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는 사실 거의 하는 편이 아니죠.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괜히 넘치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답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네, 저 지금 코끼리는 아니고 코끼리 제가 준비한 건 아닙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답하지 마라. 이게 관옥 선생님한테 제가 배운 얘기였어요. 관옥 이현주 목사라고 지금 저희 그 세대에는 굉장히 필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로 후회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후회하는 요인 중에 뭐 보시다시피 제가 뭐 제포 하나하나가 도덕으로 뭉친 사람이라 뭐 굳이 폭력을 쓰거나 이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내가 후회를 하는 일은 말 때문에
하는 일이거든요. 질문을 받지 않은 말을 내가 계속 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어서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를테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물어보지 않는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들이 좀 있었는데 그 조건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오늘 강연의 의미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동문회에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질문에 저는 충실하게 대답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느냐? 서부터 너는 도대체 무슨 노래를 했느냐? 너는 무슨 활동을 했느냐? 라고 대놓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한테 대놓고 물어보신 분이 사실 안 계셨죠. 그리고 저도 대놓고 이렇게 대답을 드릴 기회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상과 제 주요 임무였기 때문에 제가 강연을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2번 정도 강연을 했을 거고요. 근데 공연은 좀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공식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시간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자랑이라고 할까? 내가 했던 일들을 막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쑥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는 얘기인데 어렸을 때서부터 뭔가 좀 자랑을 하면요, 저는 또 나대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이제 그 동네에서도 좀 잘 살고 부자고 좀뭐 번듯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걸 먹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은 그런 집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다리가 안 좋으신 장애를 가지신 분이었고 아버지는 뭐 소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농의 자식이 이때는 장애인의 자식이 동네에서 잘난 꼴을 다른 분들이 이렇게 잘 봐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그 동네에서는 좀 괜찮은 친구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데 뭔가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 굉장히 시기를 많이 받았던.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인부지 불원이면 불려꾼자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자의 말씀인데 논어의 말씀이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이런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저는 18살 때 정도에 배웠어요. 학교 국어 시간에. 지금도 뭐 다들 우리는 정치지향적이고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저도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정치 정의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은 저랑은 조금 다른 부류라고 생각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때서부터도 그렇고 내가 스스로 뭔가 좀 이렇게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좀 분자가 짓은 못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게 일종의 좌우명 같은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정치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죠. 우리는 내가 한 일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내가 안 한 일도 막 프레카드 걸고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면도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보냈습니다. 인부지 불원이면 불려꾼자라는 말이 저에게는 지금도 굉장히 유효한 편이어서 누구에게 일부러 저의 얘기를 이렇게 하지는 않는 편인데 오늘도 굳이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소위 말하는 민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들과 함께 그 민중이 되어 살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계기가 있었다면 대학 1학년 때 이제 저는 이제 종교를 가지게 됐거든요. 종교를 가지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학습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근데 군대를 갔는데 다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하시죠. 목소리가 작다 그러면 지금 빠따치고 뭐 이렇게 기합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목소리가 작다고 한 번 그래도 군가 부르고 막 그럴 때 교회에서 고참들이 막 그 교관들이 그러면 그래도 누군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주 빠따 좀 안 맞고 얼차리 좀 덜 맞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열심히 소리를 질렀죠. 일단 내 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좀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러면 거기 해당 군번들이 있어요. 그럼 늘 기하고 갔거든요. 밤에 이제 빠따를 맞는다던가 이런 일이 있는데 근데 눈에 내용만 들어가 보면 우리 내용은 항상 그렇게 지적을 해요. 제가 할 때마다. 그럼 이제 먼저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제 스스로를 편하게 하는 일이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서원을 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어릴 때 서원이니까 굳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가겠다 뭐 이런 어줍지 않은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제대하고 복학해가지고 처음에 했던 일이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를 어렸을 때부터 잘 쳤습니다. 노래도 잘 하고 그랬는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너는 음악에 집중해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때 피아노 쳤는데 너는 피아노 치면 안 돼. 음악 선생님이 그러시기도 하고 승질나지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죠. 근데 그런 정도의 시간들을 보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이것저것 좀 하긴 했으니까 대학 복학해가지고 처음으로 저를 필요로 했던 곳이 뭐였냐면 기타 치는 곳이었어요. 우리 과 애들이 노래편을 만드는데 기타 칠 사람이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신났죠? 신난 것까지는 아니고 그 당시에는 뭐 저도 이제 그 복학생으로서 공부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좀 저희 장르도 좀 꾸며보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기타를 쳐달라 그래서 기타를 쳤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많이 모였어요. 노래패가 굉장히 소위 말해서 부흥했습니다. 30명씩 막 들어오고 신입생들이 30명 들어와요. 저 전체 한 50명도 안 됐을 텐데 그 정도 되니까 근데 관노래패가 잘 되니까 그럼 단대노래패 관노래패 협의회를 만들자. 그러고 그걸 또 만들었죠. 그럼 결국은 그때도 회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관노래패 협의회도 회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또 왜 잘 되네. 그냥 망가지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잘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단대노래패 만들자 그래서 단대노래패를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4학년까지 다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에 들어온 게 이면 사회노래패를 진출을 해야 되는데 사회노래패를 진출하기 전에 학생노래패 전국 단위 학생노래패에서 또 활동을 했고 그리고 노래마을이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좀 했습니다. 아까 소원했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딘지 가겠다 뭐 이런 얘기는 어줍지 않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좀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그 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노래를 만들었던 걸로 따지면 아마도 저에게 스스로 좀 상을 줘도 괜찮을 정도가 되긴 할 것 같아요. 다들 모르십니다. 제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다들 모르시는데 그래도 굳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 통일은 됐어 이런 노래를 제 초기에 1991년도 2년도에 만들었죠. 그리고 그와 함께 만들었던 노래가 인혁당 재건의 사건의 희생자입니다. 1975년에 사법사상 암흑의 날 기억하시잖아요. 4월 9일 새벽 그때 돌아가셨던 인혁당 재건의 상징 사법사상 암흑의 날의 상징이죠. 이수병 선생 추모가도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독립군인데 난국에서 쓸쓸하게 목숨을 얻었던 생을 거뒀던 조선청년 이우석에 대한 노래 그 노래도 만들었고 그 이후에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노래를 포함해서 대구지하철 참작했을 때 대구지하철 노래 또 난곡의 철거민들이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거기 가서 또 난곡에 대한 노래 이런 노래들을 주로 만들었습니다. 제주광장 갔을 때는 그냥 가기가 좀 미안해서 그래서 노래를 하나 또 만든 게 있었죠. 탄타와 문장현 이런 노래도 만들었고요. 제주광장도 그렇고 제가 고향이 포천입니다. 포천인데 포천 그리고 외갓집은 동두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두천에 대한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 아주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요. 동두천에서 들려온 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92년도를 기억하는데 그때 윤금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10월 28일이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만든 노래가 부산이 급겨울이었고 2002년도에 월드컵 한참 일일 때 효선이 미사리가 미국 장갑차에 희생이 됐었습니다. 그런 노래들도 다 이렇게 만들었죠. 일본에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 12월 달이었는데 그때 일본에 있는 이 공연 기획하시는 분들이 노래를 하나 만들어 달라 노래를 하나 만들어 와라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 노래의 가사는 우리 조선 학교 아이들이 다 익히 알고 있는 시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우리 학교란다 이런 시였는데 그 시를 노래를 만들어 와라 이런 그 요청이 있어서 노래를 만들어 가서 불렀죠.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노래가 알려지고 안 알려지고 그 문제는 아니고요. 그 노래는 나중에 CD로 이렇게 해서 보급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마 우리 제일조선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그 노래를 대부분 다 알아야 되는 그럴 겁니다. 잠시 여담으로 또 말씀드리면 그 코로나 전에는 우리 그 제일조선인 동포 여러분들이 서울 오시면 꼭 저를 찾으셨어요. 이를테면 관광 코스처럼 인사동에서 저랑 같이 밥 먹고 이제 사진 찍어서 그쪽에 송고하고 이런 이거 자랑이 너무 심하네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만들어놓고 못 부른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대구 지하철 참사를 다룬 노래의 편지는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노란봉투법의 시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산정공업의 배달노동지 그때 죽었을 때도 노래를 만들었었어요. 지친 날개를 접고 이런 노래들이었는데 그 노래도 한 번도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노래를 하다 보면 꼭 막히는 구절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이를테면 근데 결과를 중요시하느냐 과정을 중요시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늘 부딪힐 때가 있고 서로 간에 상보적인 문제다 뭐 이런 얘기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만 서로 간에 상보적인 문제다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결과적으로 성공하셨던 분들일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도 지금도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결과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그 결과를 굳이 제가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활동하고 있는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죠. 그렇게 노래를 뭐 그런 정도로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한 100곡 정도를 발표를 했고 아마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생판 모른다 뭐 이렇게 하실 건 아니잖아요. 아시는 노래들이 몇 곡은 있는 거죠. 그럼요. 아이고 다행이죠. 네. 나의 애창곡 중에 가장 많아요. 책도 몇 권 썼습니다. 책도 뭐 한 4권 정도 썼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노래의 대부분은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라는 책에 그 내용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시베리아 우리 운 좋게 우리 희망레이를 만나서 시베리아를 한 12번 정도 다녀왔죠. 횡단 열차는 8번 정도 탔고요. 우리 다 같이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내용을 담은 책이 이제 스파시바 시베리아고 그리고 그때 그게 참 좋았어요. 저는 기차 타고 가면서 우리 같은 일행들, 같은 도반들과 함께 나눴던 얘기들 그 중에서 내가 했던 얘기들이나 내가 들려줬던 얘기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좋았고 그리고 듣는 것도 좋았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북한 여행을 가면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 속에서 나온 책이 여행자를 위한 에세이북 같은 거고 내가 만약에 북한의 평란선이나 뭐 저기 이 평의선 이런 기차를 타고 우리 함께 간다면 나는 이런 썰을 풀 거야 라고 이렇게 작정하고 썼던 책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도 포천까지 한 4권 정도 책을 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도 조금 좀 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아 이것이 학교다 그 노래가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면서 2007년도에는 도쿄의 에다가와 조선학교라고 있거든요. 도쿄 제2조선초급학교입니다. 그 학교 부지를 도쿄도지사였죠. 완전히 우익인데 극우 중에 극우죠. 이시하라 신타로라고 하는 이 도지사가 빼앗으려고 했었어요. 그때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모금운동을 전개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한국에서 에다가와 조선학교 지원 모금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얼떨결에 됐죠. 얼떨결에 그냥 사람 없어서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집행위원장 맡아서 약 8개월 정도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8억 원 정도 그때 모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목동연필도 만들어졌죠.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 없어서 권혜요 배우하고 우리 안치환이라는 가수하고 저하고 셋이 공동 대표를 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시민신문을 만드는데 진짜 또 사람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사장도 맡고 다 그랬습니다. 제가 사람 없다고 하는 게 사실 저희 인생의 방점 중에 하나입니다. 희망내일에서 제가 상임이사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상임이사도 사람 없어서 그죠? 네. 저는 지금까지 이력서를 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력서를 내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낸 적은 없고, 예를 들면 학교 같은 데는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절차를 다 알려주시고,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고 내는 정도로 했고, 제가 다른 어떤 경쟁 관계를 통해서 뭘 좀 획득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력서를 내본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하여튼 공모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는 경쟁을 하지 못했죠. 경쟁할 만한 체질이 아니었고 경쟁할 만한 능력이 안 됐던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이잖아요. 뭔가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경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지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그 지점이기도 합니다. 나는 왜 경쟁을 못했을까라는 그런 그 생각도 가끔 들기는 듭니다. 제가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지금 이 정도 자랑은 대충 아시겠죠? 네, 그냥 뭐 아니에요, 뭐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이 구절을 제가 신영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신영 선생님께 저는 줄긋기서부터 이렇게 글씨를 배웠었거든요. 2004년도에 성공회를 가면서부터 줄긋기서부터 배웠는데 선생님께서 종종 이 글씨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선생님 콘서트합니다. 몇 번? 3번이요. 그러면 3장을 써주세요. 3장을 글씨를 써주시면서 오는 사람한테 드려. 그래서 실제로 다 오시는 분께 드렸습니다. 제 거는 없습니다. 웃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선생님께 글씨를 배우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가슴에 남는 말이었어요. 이인위미라고 하는 논어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마 대충 짐작을 하실 텐데요. 인에 거하면 아름다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폼나는 말이죠. 인에 거하면 아름다워진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또 그런 시가 있습니다. 도정안의 어떤 마을이라는 시예요. 사람들이 순하게 사는지 별들이 많이 떴다. 이런 구절이 속도 됩니다. 사람들이 순하게 사는지 별들이 많이 떴다. 자, 이 구절하고 인에 거하면 아름다워진다 하고 같은 말일까요? 같은 말은 아니죠. 이를테면 사람들이 순하게 살아서 별이 많이 뜬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순하시죠? 다 순합니다. 정의감도 있고 나름대로 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어디 무단횡단 같은 거 잘 안 하죠. 거리에 침뱉고 이런 것들도 잘 안 합니다. 멱살 이런 거 절대 못 잡죠. 쌍시옷 들어가는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순하게 삽니다. 순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서 지금 수백 년 동안 살았거든요. 좋아졌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됐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해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우리는 하다못해 어디 경범죄만 걸려도 그걸 벌써 또 다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정안 시인의 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인데 사람들이 순하게 살아서 별들이 많이 떴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구절인데 그 말은 뻥이라는 얘기죠.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논어에서 공자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제도적 그런 일종의 규율적인 마을이 있어야 그 마을에 들어가야 사람들이 아름다워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정안 시인의 시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이인임이란 말로 해석을 하면 사람들이 순하게 사는지가 아니라 별이 많이 뜬 마을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순해졌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인임이라고 하고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얘기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의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이미 착하게 살았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인의 마을을 좋은 마을을 만들어내지 못했잖아요. 지금 뭐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막 꿈에 부풀고 막 이렇게 저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내 마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사진도요. 그냥 한 번 좀 보시라고 그런 겁니다. 이거 참 이렇게 찍는 거 쉽거든요. 쉽긴 한데 이를테면 저 물방울이 참 아름답습니다. 물방울이 굉장히 아름답죠. 아름답다고 해주세요. 네, 아름답습니다. 거기다 잘하면은 기술을 조금 부리면 얼굴 이렇게 되면 얼굴까지 나오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저기 물방울 달린 곳이 어디입니까? 민들레의 씨앗들이 훨씬입니다. 그 대가 있죠. 그 대가 없으면 물방울 존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물방울이 미라고 얘기한다면 저 민들레의 대, 물방울을 달고 있는 민들레의 대는 인해에 거하는 마을 정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은 제가 그 1집 때 타이틀곡은 아니고 어쨌든 굉장히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철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안도현 시인의 노래였어요. 안도현 시인의 노래의 맨 마지막 구절이 사람이 사는 마을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뭐 이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구절이 참 좋아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는 그 명칭을 호처럼 달고 다니게 됐습니다. 1집의 제목도 사람이 사는 마을이고 그 당시에 뭐 방송을 했을 때 그 코너의 제목도 사람이 사는 마을이고 제가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팬클럽도 있었어요. 그것도 진짜 안 믿으시네. 아니 박수까지 하시는 건 아니고 안 믿으시네. 팬클럽이 사람이 사는 마을 지금도 사람이 사는 마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사는 마을을 구성하기 위한, 즉 인해 마을을 구성하기 위한 그 얘기들이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여러 가지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만든 노래는 독과 문과 부역자였습니다. 후쿠시마 그 폐기수 그렇게 뭐 노량진은 물 먹으면 괜찮네 하는 이런 거 보면 열이 확 받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아니 바다에서 그 생업으로 그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왜?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노래를 만들어 보긴 했는데, 근데 그 외에도 늘 어디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금도 노래 그냥 가기 미안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살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좀 불러보려고 하는데, 제가 노래 부를 때는요, 여기 저기 맥주 있잖아요. 네, 지금 집에 가셔가지고 맥주 한 잔씩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빛으로는 그 어떤 시선도 마주하지 않겠다. 알 수 없는 가슴이라면 어떤 포옹도 하지 않겠다. 외로운 그리움으로 인한 가슴 아린 병이라도 단 하나의 사랑과 악수하기 위한 두 손의 온기를 남겨두겠다. 봄꽃처럼 화사하게 다녀가는 사람, 천문처럼
듣고 희망이라고 하는 사람 외로워도 마라 그리워하지도 마라 다만 흔들리지 마라 심장의 울림을 따라 생의 미련이 닿는 그날까지 서툰 나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 추억이 깃든 거리에서 정의를 만나고 추억의 음악을 들으며 정담을 나누고 이른 맛술 한 잔에 돌파해지면 또 우리 늙은 강변에서 춤도 한번 추고 그렇지 않다면 그리하지 않는다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리하지 않는다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겠는가 하나의 사와 악수하지 두 손에 온기를 남겨두겠다. 내가 되게 좀 잘 됐나 모르겠어. 좋아요. 하면서 맨날 나름대로 제 자랑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안 해본 짓을 한 거라서 아주 좀 쑥스럽기도 해요. 지금 이런 얘기들은 어쩌다 술 취해가지고 몇 살에 물어보면 막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이런 얘기 한 적은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좀 당혹스러웠던 게 뭐 하는 분이세요라고 물어볼 때 저는 명함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명함을 안 갖고 다니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럴 때 제가 사람입니다. 저 가수입니다.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저 교수입니다. 그러면 네. 전공이 뭐세요? 네, 문학입니다. 네. 끝. 네. 왜냐면 모르거든. 작가입니다. 네. 끝. 예, 더 이상 없어요. 이게 무슨 책을 쓰셨어요? 이런 것도 없습니다. 가수입니다. 그러면 꼭 물어보세요. 무슨 노래 부르셨어요? 몰라요. 이제 모르십니다. 저는 아무나 하는 가수 아닙니다. 속으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 둘러대긴 하는데 제일 좀 곤란한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노래들을 어떻게 알까요? 진짜 어느 누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수 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 내가 가수 몰라 이 사람 그랬더니 나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서로 당혹스럽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소개했던 친구가 자기도 민망했는지 그렇지 이 사람은 아무나 하는 가수는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좀 명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아무나는 아니실 거겠죠. 좋은 선생은 없습니다. 아니면 뭐보다 좋은 선생은 없습니다. 좋은 선생을 둔 제자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좋은 선생님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선생님을 좋은 선생으로 모시고 있는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이 계신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영국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그 존경하고 이런 그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좋은 가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노래를 좋아해주고 좋은 가수가 되도록 만들어진 관객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늘 좋은 뭐이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박수는 여러분들이 받으셔야죠. 오늘 저를 훌륭하게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내마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팀명을 받았습니다. 한 시간 반 이상 넘기면 어떻게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샤를 페팽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교육철학자거든요. 교육철학자가 한 얘기가 프랑스의 공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자유입니다. 프랑스 공교육의 목표 첫 번째는 자유죠. 이것은 완전히 개인의 자유에 관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신조차도 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도 형제도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공교육에서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상황과 많이 좀 같이 이 연동해서 얘기를 해보시면 뭔가 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는 시민입니다. 부당한 권력이 시민사회에 침범했을 때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개인의 자유, 그리고 두 번째 시민은 공동체의 이익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그 침해하는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배우고 세 번째가 자격이라고 합니다. 통상 자격이라고 하면 우리 여러 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수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사, 교수, 그다음에 의사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서 이 세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 프랑스 공교육의 목표는 첫 번째 자유, 두 번째 시민, 그리고 세 번째가 자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강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이 말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를테면 첫 번째 프랑스 공교육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목표는 보편적 가치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개인적인 자격에 관한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수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학생들에게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꽤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어떻게 내 머리에서 저런 게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직능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저희 말은 전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학에서는 전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공은 뭐냐면 자신이 어떤 자격을 획득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밑바탕을 까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무역을 공부했다, 경제학을 공부했다, 그러면 그것은 돈 버는 일이나 이런 거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의사를 한다 그러면 그쪽을 할 것이고, 이를테면 문학을 한다면 그쪽을 할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 전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를테면은 자신의 자격을 획득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이 질문과 해답을 얻어내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그때 생각을 해봤었죠.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공동체의 가치, 즉 보편적 가치를 얼마나 획득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그때 워딩을 읽어보면 개인이 획득한 자격은 개인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들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죠. 검사한 사람이 열심히 자격을 획득해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은 월급 받고 힘써 드리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공동체를 행복하게 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능 분야, 전공이 아주 출중한 전공, 그것을 획득했다고 해서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개인이 행복해질 수는 있죠. 공동체의 행복은 그래서 오직
보편적 가치의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얘기하는 인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생명, 나눔, 평화, 자유, 정의, 사랑 같은 것이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저는 근데 경쟁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력서는 제대로 변부에 내본 적은 없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실행하는 데는 이력서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편적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는 거기는 경쟁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경쟁을 많이 하셨을 건데요. 그것이 이를테면 개인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배워먹은 사람, 배워먹은 저 사람은 동네에서 배워먹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배워먹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나름대로 누가 왔을 때 밥이라도 한 끼 챙겨주고, 그리고 누가 뭐 저기 뭐 했을 때 와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좀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리 작업도 좀 도와주고, 물론 배워먹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 마을, 그 공동체라고 하는 마을에 일정 부분 헌신했던 사람들을 대부분 다 배워먹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절에 어떻습니까? 개인의 자격은 출중하되 그야말로 보편적 가치에 무지했던 그 권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직접 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교육은 앞으로 그 해야 될 교육이나 앞으로 사회는 개인의 자격보다 보편적 가치가 우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좀 드리는 거죠.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보편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한 바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맞이할 것인가, 이런 이 궁금증의 염려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배워먹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배워먹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의 삶에 녹아드는 그런 지식을 챙겨야 합니다. 개인의 자격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스스로 행복해하는 일보다 다 같이 행복하게 하는 일을 우리는 이때서부터, 학생들 때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양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배워먹지 못한 사람은 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은요, 2014년도에 10월 29일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장안동의 한 5대 빌라였습니다. 68세 노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68세의 이 중년 아저씨가 생을 거둘 때 남긴 유서 21자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모시고 있던 어머니는 그게 3월달에 돌아가셨고, 이번에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스스로 이렇게 생을 마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자기 장례 비용으로 100만 원 정도의 이 봉투를 놔뒀고요. 그리고 전기세가 밀린 모양입니다. 5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놔뒀고, 그리고 10만 원을 따로 놔뒀어요. 10만 원짜리 봉투에 들어있던 글귀입니다. 되게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개의치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 숨을 거뒀거든요. 이것을 시인 나이덕이 존엄한 퇴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글을 조금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그가 나실려나 모르겠네. 제가 소설가죠, 소설가. 한강하고 튀었던 건 아시죠? 이거 다 아시는구나. 그거는 자랑할 만한 일인가요? 어떻게 사실 저로서는 그냥 그 가십거리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자랑할 만한 일을 많이 했다고요. 자랑할 만한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한강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긴 한데, 제가 한강 씨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한강하고 듀엣했을 때는 2006년도였으니까요. 2006년도에 음반이 나왔고 이분은 말이 없어요.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안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는 글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말보다는 글을 훨씬 더 신뢰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실수 중에서 거기에 반은 말에서 나오죠. 저도 이제 비교적 제가 뭐 술 한잔 먹고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그러면 말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강의 뒤에 부분 가면요 한 25분 되잖아요. 그러면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실수가 나오죠. 그래서 그 한강 씨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말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내 강연이나 이런 게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돈된 메시지인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게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틀림없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읽어주시는 걸로. 그럼 되죠? 네, 하나 둘 셋. 사람의 중심은 아픈 곳이라는 말을 품고 산지 오래되다.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는데 그림을 우리가 잡아주는 손이 따스할 리 없고, 배속이 시끄러는데 우리가 눈에 들어올 리 없다. 아픈 곳은 반드시 치유해야만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내 몸의 상처에 약을 바르고 신 베푼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몸을 삼키며 인중의 중심을 추구하기 위해 인식을 이루는 사람도 없다. 아픈 곳을 추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말이다. 네, 아무래도 제가 읽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저기 그 성수년님 그 물 한 잔만 좀 떠나주시면. 나이정희 씨 저놈한 대고를 읽는다. 고맙습니다. 곱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개의치 마시고. 고작 21자의 외롭고 쓸쓸한 유언에 68년의 삶을 담은 한 생명이 있었다. 자신의 죽음을 거두어 줄 가족 하나 남기지 못한 기초생활 수급자 최 씨는 장례비 100만 원이 담긴 봉투 하나, 그리고 유언이 쓰여진 10만 원이 든 봉투 하나를 남겼다. 2014년 가을이었다. 시인은 재산도 빚도 남기지 않았던 그의 삶을 완전한 영적으로 돌아가는 것, 존엄한 태고라고 썼다. 너는 그의 유언 21자를 쓴다. 또 다른 누군가가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하는 다세대 단칸방의 창문에 마지막 잎새가 되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천천히 쓴다. 사람의 중심이 아픈 곳인 것처럼 사회의 중심도 아픈 곳이어야 한다는 주문을 외우며 이 아픈 글자를 꾹꾹 눌러 쓴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가을은 오고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창문을 보며 소주잔을 들이키는 죽어가는 목숨들의 개의치 마시고는 이따금 뉴스의 사건 사고란을 채울 것이다. 치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외면당하는 상처가 되어버린 개인의 가을은 또 얼마나 쓸쓸할 것인가. 네, 이렇게 썼는데요. 이 글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되지 않았고요. 이번 주 15일이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한겨레에 나올 그 예정인데 이건 스포일러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미리 혹시 한겨레 종이신문을 못 읽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코너는 작가가 직접 그 한 문장을 쓰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하는 그 코너인데요. 지금 이 문장이라고 거기에 저는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개의치 마시고. 우리가 4단 7점을 잘 알지 않습니까? 맹자의 얘기잖아요. 맹자는 성선설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성악설은 누구? 네, 안 물어보고. 우리는 그거 다 배웠잖아요. 성악설, 승자, 성선설, 맹자. 4단 7점은요, 그러니까 성선설에 기반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중에 다들 아시죠? 사형지심, 시비지심 이런 거 잘해요. 에이 또 뭘 이런 걸 뭐 이렇게 하는 거.
김건희가 잘했다 그러든가 뭐 그런 게 뭐 사형지심이라고 한다면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노력하는 얘기 이런 것들 시기지심이라고 하죠. 측은지심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연민 정도로 이해합니다. 저는 연민 정도로 이해하죠.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거죠.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여행이라고 신영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더 먼 여행은요, 가슴에서 발로의 여행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인식을 하고 연민하는 것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들어온 여행이 아닐까요? 연민이 있어야 공감하게 되죠. 공감해야만 연민과 공감이 있어야만 연대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실 가장 핵심적인 부분, 발로 움직이는 것, 연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공감하고 연민하고 공감한다고 해서 그 세상이 바뀌진 않죠. 지금까지 모든 진보의 역사는 여러분들 이전의 여러분들 이전의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진보된 그 발걸음들이 지금 이 세계를 만들어 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렇게 쓰고 나서 저번에 연민에 관한 부분이죠. 그리고 굳이 신문에 그 한 자락을 발표했던 것은 그 연대까지는 못 가지만 그래도 공감하고 연민하고 공감한다는 얘기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노래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또 연대가 되기도 하고. 자, 지금 제가 그 미리 네이버를 좀 바쳤어야 되는데 미리 네이버를 못 바쳐서 제가 그 손으로 쓴 글씨인데요. 손으로 쓴 글씨를 보여드린 김에 제가 오늘 강연 제목을 손으로 쓴 글씨를 하나 가져왔는데 어느 분께 드릴까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이 글씨는요. 그 이인임이라고 하는 우리 저 부회장님 드리는 건 아니고 한번 펼쳐봐 주시면. 이거 사실 이거 가지실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크게 쓰려다가 크게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쓰면 표구하는데도 더 힘들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하면 화장실 앞에 딱 테이프로 붙이기도 좋고 아니면 그냥 한번 펼쳐봐 주시면. 그리고 저기 들 수 있으면 진짜 이거는 이거 뭐 표고나 이런 액자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몇 번을 다 드렸는데요, 한 번도 액자를 안 하신 분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네이버를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1시간 넘게 있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니까요, 사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우리 회장님도 계시고, 회장님은 또 제가 드리기가 좀 그렇고. 추천해야 됩니까? 근데 이거 한 장을 어떻게 네 사람한테 줘요? 복사하면 안 돼, 복사. 네? 아니,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장 총장님이 제일 수고를 많이 하셔서 그리고 그리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요, 저희 스님께서 돈을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몰라, 뒷돈을 받으셨나 몰라. 근데 하여간에 그래서 저도 글씨를 돈을 받지 누가 돈 준댔나? 하여간에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혹시 필요하신 구절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글씨를 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내 마을은 어떻게 어디서 오는가? 제가 전에서부터 육진되고 나서 천천히 순하고 뜨끈하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노래 가사에 그렇게 있기도 합니다. 제가 1999년도에만 함께했던 실온의 운동 나팔꽃이라고 있거든요. 그 나팔꽃의 모토는 작게, 낮게, 느리게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것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명제를 정한 지가 꽤 됐습니다.
2000년도 2000년도 초반 한 2007년도 근데 그때쯤에 그 얘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0년에 나온 책에도 이제 그렇게 쓰기도 했고요. 죄관리포체 얘기를 들으면서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관리포체 얘기는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근데 사람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아픈 곳을 치료하는 것을 개인이 치료하는 것은 무조건 의무죠.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웃이 아프다거나 누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시혜죠. 누구 좀 도와주고 혹은 부유를 하고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초회관리포체의 파리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잠깐 좀 드리고 다음 얘기를 넘어갈까 하는데요. 티벳에 어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티벳은 아시잖아요. 산골에 이를테면 소금 하나 얻기 위해서 3박 4일을 가야 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조한나미시라고 하는 심층 생태학자, 미국의 생태학자죠. 그 마을에 갔어요. 근데 그 마을에 갔는데 사람들이 사는 게 자기의 생각의 기준에 의하면 너무 좀 어려운 거죠. 어려우니까 이분들께 내가 뭔가를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활협동조합을 제안합니다. 생활협동조합을 제안하고 우리 솔깃하죠. 그래서 서로 간에 다 회의를 하느라고 한 원탁에 지금과 같은 원탁에 대여섯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 티벳의 마을에 주로 이제 그 오피니언 리더들은 라마성들이죠. 스님들이 주로 이렇게 마을을 많이 하시니까 실권을 가지고 그분들이 얘기를 쭉 하는데 조한나미 씨 찻잔에도 한단 그 차가 쭉 떨어지고 조한나미 씨의 찻잔에 파리가 한 마리 퐁당 빠졌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계속됐어요. 그런데 조한나미 씨는 이건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파리를 건져낼까? 아니면 그냥 놔둘까? 아니 그냥 먹지 말지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초회관리포체라고 하는 19살짜리 여성이 자꾸 조한나미 씨를 쳐다봐요. 계속 쳐다보면서 걱정스럽다는 듯이. 그리고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었고 초회관리포체가 조한나미 씨 옆으로 옵니다. 이렇게 쭉 와가지고 조용히 파리를 건져가죠. 그리고 회의는 계속됩니다. 잠시 뒤에 초회관리포체가 조용히 들어와서 조한나미 씨의 귀에 대고 살짝 얘기하죠. 파리는 괜찮습니다. 파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들 아시는 건가요? 몰라요. 모르셨죠. 네, 몰라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조한나미 씨의 생각처럼 그냥 파리 건져내고 먹던가 아니면 버리든가 따로 따라서 먹든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초회관리포체는 달랐어요. 파리가 생명의 기준이었습니다. 조한나미 씨를 걱정해서 자꾸 쳐다본 게 아니고 파리를 걱정해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는 참 많은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자, 이를테면 우리는 생명의 기준을 사람에게 뒀습니다. 사람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생태 피라미드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최상위 포식자에 속하죠. 최상위의 포식자에게 생명의 기준을 두게 되면 나머지 모든 생명들은 어떻게 돼요? 네. 나머지 모든 생명들은 최상위 포식자를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죄관리포체는 달랐어요. 파리는 생태계에서 이 생태계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가장 밑바닥에 속하죠. 가장 밑바닥에 속하는데 그 가장 밑바닥에 속하는 파리에게 생명의 기준을 뒀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최상의 포식자인 사람에게 생명의 기준을 두게 되면 그 아래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에게 복속됩니다. 최하의 파리에게 생명의 기준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리 위에 있는 최강태에 있는 파리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존중받게 되죠. 자, 그것을 일테면 사람 사는 세상으로 한번 비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를테면 100명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100명이 사는 마을이 있고 그 중에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제일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에 만약에 이를테면 어떤 존재가 이 마을에
돈이 이를테면 1,000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칩시다. 1,000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치면 이것을 제일 잘 사는 1등에게 돈을 줘요. 그 마을에 완전히 그 최고에게. 그러면 나머지 99명은 이렇게 따지면 안 되겠고 맨 꼴찌 100등은 얼마를 갖게 될까? 라고 하는 걸 상상해 보는 겁니다. 저는 별거 상상을 다 했거든요. 그럼 맨 꼴찌 100등은 얼마를 갖게 될까? 아마도 그 이재용 회장님의 그 주식 정도하고 여러분들의 그 통장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뭐 대충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1등에게 그렇게 줬을 때 맨 꼴찌 100등은 제가 알기로는 못 갖는다 였고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가지고 최혜관 리포츠처럼 파리의 최혜관 리포츠가 파리의 생명의 기준을 두는 것처럼 맨 꼴찌 100등에게 얼마 다 필요 없어, 우리 맨 꼴찌 100등이 1원을 갖는 마을이야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요, 그럼 나머지 99명은 저거 얼마를 갖든지 간에 적어도 1원씩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의 중심이 아픈 곳인 것처럼 사회 중심도 아픈 곳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맨 꼴찌 100등 파리는 그냥 구휼의 대상일까요? 시혜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그 사회의 기준이 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몫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많았어요. 말로. 저 여기 근데 그 말씀 드리지 말아야겠구나. 제가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데가 여기 돼가지고 전국에서 이를테면은 수많은 기도가 올려 퍼집니다. 수많은 기도가 올려 퍼지는데 그 기도만 다 성립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실행된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 전 세계가 이런 사회가 아니죠. 전적 이력 다 멈췄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시해 구휼에 가는 관점으로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낮은 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혜관 리포츠의 파리의 입장을 만약에 이거를 귀담아 든다고 하면 그렇게 시의 입장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이쯤에서 좀 썰렁이 하시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장 중심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는 저는 천천히 순하고 뜨끈하게 이렇게 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늘은 아니죠. 많은 부분을 실패를 해왔습니다. 많은 부분을 실패를 해왔고 그 실패를 견뎌야 됐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 너는 아주 빨리 열심히 그리고 뭐 아주 포악하게 뭐 그렇게 막 일에 매달리고 그래서 실패할래? 아니면 느긋하게 스스로 걸어다니다가 실패할래? 그러면 저는 후자를 택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근데 그것이 일정 부분 맞은 적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비교적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이런 노래를 한번 좀 부러운스럽지만 한번 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면서 한번 그 분위기 전환 겸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그런 것 같은데.
했고 나의 늙은 내일은 어느 페이지 행간에 들어박혔는지 그런 밤엔 잠도 오지 않았다. 나의 늙은 내일 어감도 좋은 나의 내일 좋은 지붕이 고양이처럼 순하게 늙어가자. 나의 늙은 내일아 가지고지 않은 나의 내일아 느릿느릿 뜨는 강물처럼 천천히 늙어가자. 생기의 고비랑 고갯길을 벌써 넘어왔을 나의 늙은 애이나 8시 35분 발 정선행 기차를 타고 오늘을 떠나자. 척척산중이면 어떠랴 당신은 나의 능선이 되고 나는 그대의 능선이 되어 서른 삶의 고갯길을 넘어 가도 좋겠다. 나의 늙은 애이나 어감도 좋은 나의 애이나 아우라지 장국밥 한 그릇처럼 뜨끈하게 늙어가자. 나의 늙은 애이나 가지고지 않은 나의 애이나 컵삭기 숲속 책방 부모처럼 삶을 쉬어 쓰며 살자. 나의 늙은 애이나 감그정 나의 늙은 애이나 그 좋은 지붕이 고양이처럼 순하게 늙어가자. 나의 늙은 애이나 가지고지 않은 나의 늙은 애이나 느릿느릿 흐르는 강물처럼 천천히 늙어가자. 애이나 가끔 하는 얘기를 비온 놈 떡하나 던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제가 좀 비온 놈 같지 않습니까? 근데 비온 놈이라도 떡 하나 더 먹고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미운 놈 있죠? 미운 놈은 대개 나보다 힘이 센 놈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운 놈은 대개 나보다 힘이 센 놈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런 놈한테 떡 하나 더 주고 싶으세요? 떡 주기 싫죠? 실제로 줘보고 싶은 분 계세요? 그런데 그놈한테 내가 왜 떡을 줘요? 나 싫어요. 근데 저 말이 왜 생겼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쭉 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상적인 마을에서 정상적이라는 의미가 뭐 어쨌든 그냥 그 마을에서 다들 나름대로는 정상적인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간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남들보다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일팀은 장애가 있다거나 부모가 없다거나 애초에 워낙 가진 게 없다거나 라고 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을 때 떡 하나 더 줌으로써 정상적인 마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미운 놈한테는 떡을 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이를테면 미운 놈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조를 통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 구조는 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사람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작은 곳, 낮은 곳, 힘없는 곳, 이곳이 역시 중심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잠깐 좀 살펴보면요. 저는 힘없는 곳, 낮은 곳 그 자체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누구를 해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제가 이 얘기까지 들으면 대단히 좀 얘기가 길어져서 잠깐 간략한 말씀드리면 가장 힘없는 곳이 최애가 미치의 파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파리가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영향, 여러분들에게 힘을 크게 발휘해가지고 사람을 죽입니까? 아니, 파리가 칼을 들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해칩니까? 총을 만들어가지고 쏩니까? 그럴 수 없죠. 파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는 평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이를테면 1등서부터 100등까지 있으면 100등이 여러분들께 끼치는 영향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습니다. 모든 폭력은 사실 힘이 있는 곳에서 나오거든요. 평화의 반대말이 폭력인 것은 당연히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폭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기가 힘이 없다는 것은 누구를 해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는 평화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설파를 하고 있는 거죠. 이내 마을은 그들의 중심이 돼야 한다. 사회 중심도 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 태양 아래서 당신의 지갑을 소매치기한 소년이 훔친다고 해도, 저 태양 아래 당신의 지갑을 소매치기 소년이 훔친다고 해도 그냥 두시오. 그게 소년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뺏긴 건 억울하죠, 사실. 하나 뺏긴 건 억울해가지고 이거 여행 때 한번 파리 같은 데 가시면은 좀 당해보셨죠? 저는 파리를 못 가봐가지고 앞으로 갈 생각은 없습니다. 소매치기 얼마나.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소매치기를 당하게 되면 저놈 어떻게 신고하고 이런 매뉴얼들이 쫙 있잖아요. 112인가 113인가 신고하고 뭐 이런 것들 쫙 있잖아요. 근데 저희 노래 가사예요. 아르헨티나의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 아르헨티나 조용필 정도, 연배도 그렇습니다. 조용필 그 정도 되는 분인데 에온히의 거라고 다시 보고타의 태양 아래서라는 노래에 저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실로 놀라웠습니다. 이를테면 노래 가사를 하나 딱 들으면서 굉장히 공부를 만약에 하게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 노래를 만들었고, 그냥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더 얘기를 하기 그렇고, 여러분들 밑에 반성이라는 시를 제가 적어놨는데 그 반성 한번 오늘 이게 보신 김에 그거 한번 읽고 넘어가시죠. 그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시작. 늘 강한 하나님으로 그렇습니다. 내일부터는 순수하고 강한 그죠? 그게 뭔가 좀 이렇게 어떻게 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포천에 있는 구절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19절이 하나 있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해 마을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저는 시 한 수가 사람 혹은 그 시대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데, 제가 그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의 한 구절을 제가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목련에게 미안하다라는 시거든요. 복효근의 시인데 그 시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어디엔가 늘 배신배 맞아 아픈 이가 있다 라고 하는 그 글귀예요. 이 글귀는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던 연민, 공감, 그리고 연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틀을 이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듯한 글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글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글귀를 만약에 여러분들 가슴속에 품고 있다면 저는 이내의 마을을 구성하는 우리의 마을,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이 시를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시작. 항상은 이 뒤집어쓰고 목련을 판다. 안들이 주시하는지 양재를 주시하는지 목련이 되어서 공연한다. 우리가 늘 대신을 받아 우리가 있다. 목련에게 미안하다. 어디엔가 늘 대신내마자 아픈 이가 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하는 우리는 항상 염치 정도를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사회에서 우리 염치 정도만 챙겨도 꽤 괜찮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요. 제가 좀 과격한 생각을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이 구분이 되는 사회. 신본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 근데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근데 여기에 나오는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있죠. 이를테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욕망과 공포를 주요 자양분으로 해서 끌고 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욕망과 공포를 특히 욕망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가난하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는 사람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좀 그렇다고 생각하죠. 어쨌든 저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의 땅 뺏어먹기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땅 뺏어먹기. 그래서 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것을 내놓는데 물론 다 그렇죠.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어쨌든 다들 경험하실 거 아닙니까? 적죠.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정확히 정해져 있고 그렇더라도 늘 적습니다. 근데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늘 많죠. 이것은 일종의 법칙입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의 땅을 많이 뺏어 먹은 이를테면 그 제도 속에서 근데 있다면 근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돌려내놓는 것은 그렇게 크게 내세울 만한 일은 아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게 제가 이거저래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눔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동의가 안 되셔도 괜찮고 동의하셔도 괜찮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베풀지 말고 나누지 말고 조용히 내놓으면 된다. 마치 훔쳐갔던 물건 되돌려주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의 인식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이 노래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노래를 하려고 하다가 일단 패스하는 걸로 하죠. 왜? 아니 듣고 싶어요. 진짜요? 근데 그러면 그냥 맥주를 드시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때 또 하고. 제가 우리 사회를 제로섬 게임의 사회라고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과격하다는 건 제가 잘 압니다. 잘 압니다만 그럼에도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달리 해석할 방법은 사실 없는 편이죠. 그것을 상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장치가 나눔이란 장치거든요. 그 훌륭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나눔이라는 장치에 기본적인 맹점이 속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애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타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잘 나와요. 나와요. 애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민중을 위해 민중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근데 민중이 되어 사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괴리가 저의 전체 인생을 굉장히 좀 불편하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뜻을 세웠으면 민중이 되어 사는 게 왜 그것이 훨씬 더 복된 일 아닌가? 자신의 의지를 그렇게 세상에 구현해내고 실천해내고 그것을 일종의 성과로 받아안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
마치 이제 우리가 나눔이라는 것이 그렇게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맹점이 있다는 것은 민족을 위해 사는 삶, 네, 그러다가 조금 스트리면 네, 돌아서는 삶, 뭐 이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틀에서 가장 아프게 희생된 우리 아픈 곳 대신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라고 생각합니다. 술 쓰지 마라 술 쓰지 마라 자동차도 바로 등푸 바늘 한 개도 만들지 마라 젊은 청춘의 뼈를 녹인 쇳물이다 그 쇳물 쓰지 마라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착한 조각가가 얼굴을 흙으로 빚어 그 쇳물고 그 공장 정문에 세워라 가끔 엄마가 찾아와서 내 새끼 잘 있느냐 얼굴 한 번 쓰다듬다 돌아가기 그 쇳물 쓰지 마라 그 쇳물 쓰지 마라 자동차도 가로등도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 젊은 청춘의 뼈를 녹인 쇳물이다 젊은 청춘의 뼈를 녹인 쇳물이다 죄송한 말씀을 쭉 드리고 있는데 이제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리를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에 혹시 2014년도인가요? 우리가 정재열 때 별별하게 공연이었을 때 제목이 있었는데 근데 공연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희망내일이 정일협정 결별하기 하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목이 총보다 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총과 총의 대결로 이렇게 쭉 살아왔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위 말해서 당하는 쪽은 성능이 아주 안 좋은 총이었죠. 가해자들은 성능이 굉장히 좋은 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싸우는 대로 100번 100패 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웠던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싸움의 방식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발언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 셈을 쓰지 말라는 그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진한 제철소에서 한 청년이 27살 청년입니다. 용광로에 새노기를 작업을 했는데 거기서 발을 헛디뎠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녹은 그 샘물은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그 쓰지 말라고 시인이 그렇게 시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노래를 붙였던 거고요. 그것이 지금의 우리 사회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묵자가 얘기했던 이 얘기는 얼마나 현실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 만 명에게 약을 써서 3명만 듣는다면 그것이 약일 수 있겠는가라고 2500년 전에 묵자는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그 질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환자 만 명에게 약을 쓰는 사회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만 듣는 사회가 아닌가? 불과 얼마 전에 10년도 안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월가에서부터 시위를 한 적이 있었죠. 1대 99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1위를 위해서 99를 희생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미국의 상징적인 시위였습니다. 그것이 한국에도 일제가 들어왔다가 이제 큰 호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문제의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회가 없는 이 자유는 악마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노엄 촘스키의 얘기도 꽤 귀담아 들을만 합니다. 우리는 이를테면 자유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자유가 얼마나 많이 강조됐습니까? 그 양반이 연설할 때마다 적어도 그 반쯤은 자유했죠. 그 뒤에 꼭 민주화 들어가서 기분 상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는 굉장히 흔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다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그 자체의 인정을 하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자유는 있죠, 사실. 자유는 있습니다. 나도 포르쉐 끌고 다닐 자유 있고, 이를테면은 주식해서 한 100억 정도 할 만한 자유도 있고, 그런 자유 다 있죠. 파워그리드 살 만한 자유도 있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노엄 촘스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묵자의 지적의 현대판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기회가 없는 자유는 악마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그 기회가 어디로부터 나와야 한다? 라고 한다면 나는 작게 낮게 느리게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은 노래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기본소득을 위하여라는 아주 희한한 노래를 한 적 쓴 적이 있었는데 그게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부자들에게 돈을 주면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쓰면 비용이라고 말하는가? 이건 룰라의 얘기입니다. 브라질의 대통령 룰라의 얘기인데 왜 부자들에게 돈을 쓰면 투자라고 얘기하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쓰면 비용이라고 얘기하는가? 신기하죠? 우리는 저 말을 그러니까 그 부자들에게 투자라고 하는 말을 너무 익숙하게 듣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는 거 이번에도 15만 원 좀 받았습니다. 잘 썼습니다. 앞으로 10만 원이 기대가 되는데 그게 왜 비용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틀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거죠. 이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에 관한 얘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 당장에 직면해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요 얘기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사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해 2013년도인가 지금 기억하기는 한데 기억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 해에 나사가 찍은 사진이고요. 그 해에 퓰리츠상 받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퓰리츠상이라는 게 그해 제일 잘 찍은 사진을 이렇게 딱 뽑잖아요. 보도 사진. 근데 저 사진이 어딘지 아시죠? 그렇죠. 저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저 사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냐라고 꼭 물어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한 분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섬이다. 섬이다. 우리가 섬이다. 그러니까 역시 대륙학교는 몰라요. 우리가 섬이다 이렇게 참 훌륭하신 대답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대답을 해주실 분 안 계신가요? 북한은 저렇게 꼼꼼해 있잖아요. 저렇게 못 살아? 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이게 저 기후위기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은 세계 최고 수국가죠. 그죠? 기후위기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세계 최고 수국가입니다.
우리가 상 주고도 상을 보통 줘야 될 그 나라가 아닌 거죠. 지금 그 가장 당면하고 있는 그 일들이 바로 기후 위기인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에서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 가장 가난한 10억 명이 배출시키는 탄소보다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20명이 배출하는 탄소가 몇 배쯤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한 몇 배쯤 많은 것 같아요? 네? 2,000배? 1,000배? 아, 이거 저기 시간 없어서 8,000배. 네, 8,000배. 그러니까 기후위기 얘기하려면요, 뭐 8,000배서부터 어떻게 좀 해야지. 근데 거기다가 기껏 투자한다고 돈을 주고, 근데 그거 막는 사람들한테는 그 비용이라고 막 저거 하면서 그거 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내 마을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말은 꽃에 만든 말은 방패가 아니다. 칼에 만든 말은 방패가 아니다. 꽃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그러니까 칼에 만든 말은 방패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아니, 칼을 막는 게 방패가 있어야지. 칼은 무기죠. 무기인 것처럼 방패는 무기 아닙니까? 방패도 무기죠. 무기 대 무기로 싸워왔어요. 그런데 뭔가 좀 다른 방식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좀 읽어주셔야 되는데, 자, 꽃이 주는 평화가 거기서부터 한 읽어봐 주시죠. 하나, 둘, 시작. 꽃을 준비했어야 했다. 나에게를 향하는 칼 끝에 꽃 한 다발을 얹어주며 외쳤어야 했다. 이 페레인 꽃 같은 놈아, 꽃향기나 실컷 먹고 떨어져라. 당장 칼에 든 손을 피할 수는 없겠으나 칼을 겨눈 이의 가슴에 꽃향기는 가득히 뿌려놓았으니 내가 받은 상처에도 꽃향기는 났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에서 최상의 가치를 부여받은 민주주의마저 권력을 쟁취하는 자의 세력들이 몫이니 다툼이 없는 상태의 평화는 얼마나 요원한가. 한때 이런 법을 정하면 어떨까를 상상한 적이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 6조 모든 싸움은 꽃으로만 가능하다. 꽃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어떤 싸움도 불가하다. 2014년도 정제전쟁 결별하기 공연의 제목 총보다 꽃 이렇게 한번 했었고, 그리고 한 번 더 했던 것 같고 그 뒤에는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번 다시 이제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칼과 꽃, 칼과 창 뭐 이런 것들 이게 이 상대적 개념을 생각을 하면서 언뜻 드는 이 방식,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기는 전쟁기념관이죠, 용산 전쟁기념관은 일본의 뉴스칸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내용도 거의 비슷하죠. 온통 무기하고 전사. 거기서 전쟁 박물관에서 최고의 인물은 누굽니까?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죠. 그렇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바롭스크에 가면 자연사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조형물에 이런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저 병사는 죽었을까 살았을까? 왜 저렇게 엎어져 있을까? 아마 죽었겠죠. 저거를 조형물로 만들어놨어요. 바이칼의 아론성관에 그런 조형물이 또 있습니다. 후지르 마을 그 안쪽에 전쟁에 나가는 병사를 기다리는 어머니, 아내, 그리고 아들 혹은 딸의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자,
앞에 이 조형물은 우리가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 우리가 싸움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것은 칼의 방식입니다. 저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칼은 아무리 그 훌륭한 도구일지언정 무언가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도구입니다. 칼은 무언가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도구입니다. 그러면서 인간 사회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것이죠. 자, 꽃은 사실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하는가? 이것이 저는 칼의 방식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기억하는 방식은 저는 꽃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전히 칼의 방식인가? 우리가 힘의 우위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가? 그건 뻥인 거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평화가 유지가 된 적이 없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칼에 받는 말은 방패가 아니다, 꽃이다 라고 하는 이 노래도 만든 적이 있어요. 노래도 만들어서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오늘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패스를 하도록 하고 아이고 프리에서 자, 마무리. 그래서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혹시 꽃을 상대로 유혹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난 보고 싶어 그 사람. 없잖아요. 꽃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꽃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 걸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꽃이 되면 안 됩니까? 까짓거 한번 해보죠. 그렇죠? 꽃을 상대로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꽃이 되어 있다면 싸움을 거는 이가 있을 리가 없죠. 꽃이 주는 평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꽃에 대고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싸움을 싸움으로 막아야 하는 이 시대의 고정된 사고를 단번에 바꿔주는 마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꽃의 거대한 시위를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꽃밭에 지금 앉아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꽃에 받는 말은 방패가 아니다, 꽃이다. 그런 줄만 알아라. 정의 싸우려면 꽃으로만 싸우라는 꽃의 묵직한 권고를 하루빨리 수용하시기 빕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소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장소에서 꽃이 되시길 빕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 사정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제가 저는 잘 까먹고 있었는데 2014년도 청구답고 공연할 때 제가 사회를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런 아주 훌륭한 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에 대항하는 가장 무기는 꽃이란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종에 꽃을 꽂으려면 총구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희망내를 하는 이유, 각종의 시민단체를 하는 이유, 우리가 통일을 바라면서 열심히 걷는 이유, 그리고 자기가 번 돈의 상당 부분을 그렇게 투여하는 이유, 자기 노력을 투여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칼 혹은 총구 위에 꽃 한 송이를 꽂기 위해서 다가가는 행위 같은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 행위조차도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모두 평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인임이라고 하는 이 글귀에 인에 거하는 마을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가장 앞서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진짜 그거 해요. 혹시 저기 술 못 드신다고 욕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다 잡아먹었다고 막. 실제로 제가 궁금했던 건 그겁니다. 꽃에 대고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 못 보셨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미친놈이죠. 여기서 혹시 뭐 저기 그런 병적인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꽃 같은 행위, 아름다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걸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사실 많이 봤습니다. 저거는 꽃이어야 해라고 하는 아름다운 행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찾아보긴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죠. 그것이 꽃에 대고 욕하는 사람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에도 반대를 해왔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그 가사에 한번 좀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욕을 하는 사람은 없다. 꽃에 대고 싸움을 거는 사람도 없다. 당신은 꽃이 될 수 있을까? 당신이 꽃이 될 수 있다면 깎고 썰고 칼에 무대고 목 부러지고 자르고 찌르고 약속도 결정도 칼같이 선명하고 당신의 삶에 숨긴 칼의 방향은 노후의 심장을 향해 있는가? 꽃을 휘두른 자리에는 향기가 남고 칼을 휘두른 자리에는 무엇이 남는가? 사랑을 하려거든 꽃을 준비하라. 싸움을 하려거든 칼을 준비하라. 칼에 반된 말은 방패가 아니다. 꽃이다 그런 줄만 알아라. 당신은 꽃이 될 수 있을까? 당신 칼이 되고 싶은가? 자 이제 이제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배경음악을 넣어드릴게요. 기타를 쳐드릴게요. 저 글을 한 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혹시 이제 우리도 이제 슬슬 강의를 정리할 때가 돼가지고 저녁 숲으로 보내는 편지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굳이 뭐 정리를 안 해도 되겠죠. 사람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우리의 파리를 통해서 파리의 중심이 우리 파리 같은 그 존재가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칼의 대응 방식은 방패로 아니라 꽃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정도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잊어먹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제가 들으시면 되니까 뭐 그럴 기회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잘 보이시죠? 혹시 그리고 제가 뒤통수에 눈이 없어가지고 자막 넘겨주세요. 그러면 그 얘기해 주세요. 제가 넘길게요. 자,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조용히 그냥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저녁 숲으로 보내는 편지도 없이 쉘터를 찾아간다. 그곳은 무뚝뚝하게 눈 맞추는 직원도 없고 쾅쾅 찍어대는 스탬프 소리도 없고 우표도 팔지 않는 곳. 나는 발신인도 수신인도 적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나는 아직 당신을 기억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마치 전화를 걸듯 대화를 나누겠지만 혼잣말이 된 나의 안부는 전혀 햇살을 따라가다 사라질 것이다. 나머지는 다른 분이 우기옥 선생님 읽어주세요. 2절 읽어주세요. 우기옥 선생님. 저녁 숲으로 부리는 편지. 명성상 빨간 우체통. 빨간 우체통에 도착했다. 내 삶에서 가장 멀리 있는 우체통이다.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니 산 하나가 출렁거렸다. 하루에 출선을 향한 햇살이 너른 억새밭을 비추며 저물어간다. 산 하나가 같이 저물어간다. 모든 축제 시간은 끝났다. 드문드문 만났던 사람들도 이제 돌아갔다. 우체통이 내게 말을 거는 듯했다. 이제 문 닫을 시간입니다. 나는 챙겨온 안부를 적은 단풍잎을 우체통에 넣었다. 마지막 손님이었다. 이제 하산할 시간이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영광스러운 고맙습니다. 마이크를 진짜 드릴 거라고 깜빡하고. 자 이제 하산할 시간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입니다. 제가 부족한 얘기를 아주 뭐 특별한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요. 사실 제가 우리 동문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들려드릴까 참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추리긴 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잘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주 의미 없는 시간만 아니면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제가 참 좋아하는 가훈이 하나 있어요. 거창의 이발소에 있는 가훈인데 그 가훈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세상에 꼭 필요한 놈은 되지 못할지언정 있으나 마나한 놈 되지 말자 라고 하는 게 가훈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제가 했던 얘기들이 꼭 필요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으나 마나한 자리였으면 그런 자리는 아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 노래 할게요. 원래는 우리 총무님께서 우리가 공연 아니고 강연이라고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아니면 공연비를 못 드립니다. 이렇게 공연은 비싸니까. 이제 이해하셨구나. 그래서 강연을 하신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안 맞겠죠, 당연히. 콘서트 장에서 크게 뭐 어떻게 여기서 그냥 여기서 앵콜 할게요, 그럽니다. 그러면 아시는 분 계시면 같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막 하겠습니다. 시베리아에서 같이 불렀던 노래죠.
사랑을 꿈꾸다니 그리움 넘치는 사랑을 꿈꾸다니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 아니 계속하자 이거 심장을 뚫리는 이 검술자 한 잔을 마시고 싶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 하나님만의 빛을 고백하니 이제 본격적인 티프리를 저희가 시간을 너무 늦게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 이인윈이 사람이 사는 마을을 위하여 강의를 2시간 가까이 해주신 우리 이상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가 간단히 다과 준비해서 그 2차 뒤풀이 하는 순서를 가질 텐데요.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한두 가지 오해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니까